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쇄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쇄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양이 완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로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인 거예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로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단순당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응량이니 하루에 5잔, 6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1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믹스커피의 성분 3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의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국 건강 매체 캔서 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란 이야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커피에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만큼 카페인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의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 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가 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라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 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에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성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강황 속의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의 커큐민 흡수율을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페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만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서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서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에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므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 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 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의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울, 진저룰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2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울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3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울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신호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서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신장이라는 기관은요,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주범이 되는 음식들을 10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례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10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위는 튀김류, 패스트푸드, 마가린 이런 고지방 식품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달라요. 고지방 식품이 신장을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신장을 망가뜨려요.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살이 찌죠. 살이 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안에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직접 공격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신장암의 20% 정도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비만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암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지방만 문제가 아니에요. 치킨 한 마리,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보시면 고지방에 고나트륨, 거기다 인산 첨가물까지 동시에 들어있어요.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는 셈이죠. 이게 10위지만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9위는 멸치, 마른 오징어, 황태, 자반고등어 같은 염장, 건조 해산물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에 꼭 하나씩은 있는 것들이죠. 이게 왜요? 황태 해장국은 오히려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황태 자체의 단백질 성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오징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말려서 마른 오징어가 되면 수분이 전부 빠져나가면서 안에 있던 성분들이 그대로 농축이 됩니다. 나트륨이 농축되고 인이 농축되고 칼륨이 농축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을 공격하는 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두세 배로 전해지는 거예요. 오징어 한 봉지 안에 신장의 적 세 가지가 동시에 고농도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멸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시려고 멸치 자주 드시잖아요. 칼슘은 맞아요. 멸치에 칼슘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과 나트륨도 같이 고농도로 따라 들어오거든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마른 오징어 한 봉지, 국물 내려고 넣는 멸치 한 줌, 아침에 드시는 자반 고등어 한 토막,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자리를 3번씩 얻어맞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멸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국물을 내시고 마른 오징어는 자주 드시는 습관만 줄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위입니다. 이번 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바나나, 아보카도, 오렌지, 토마토 등의 과일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과일 챙겨 드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과일들이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륨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예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해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죠.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피로감이 오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심해지면 부정맥이 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심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면 과일이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일을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과나 배로 바꿔보세요. 바나나 한 개 대신 사과 반 개, 이것만으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토마토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7위도 파리 못지않게 놀라실 겁니다. 치즈, 우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이거 진짜 왜요?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 건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열심히 챙기시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영어로 포스포러스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인이 너무 많아지면 걸러서 내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해요.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심하게 가렵기 시작해요.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뼈를 지키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나 우유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은 두부로 바꿔보세요. 두부는 동양의 치즈라고 불릴 만큼 칼슘은 유제품 못지않게 풍부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 함량은 훨씬 낮거든요. 우유 한 잔을 두부 한 모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이 한결 편해집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인 함량이 낮은 마카다미아나 잣으로 바꿔보시면 영양은 챙기면서 신장 부담은 줄이실 수 있어요. 자, 6위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백질 보충제 프로틴 쉐이크입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긴감소증 예방에 단백질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랑 달리 분해될 때 질소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겨요. 이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신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신장이 건강할 때는 문제없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 노폐물이 제때 걸러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요산이라고 해요. 요산은 날카로운 결정체 형태로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국제신장학회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하루 단백질 권고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48g이 기준인 거죠. 프로틴 쉐이크 한 잔에 단백질이 20에서 30g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다 고기까지 드시면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백질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프로틴 쉐이크보다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자연식품은 보충제보다 신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세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신장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단백질 음식을 꼭 많이 챙겨 드셔야 하겠다, 고기를 빠뜨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20분 이상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꼭 해주세요. 몸을 움직이면 단백질 대사가 훨씬 원활해지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자, 5위는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다이어트 소다입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죠. 근데 다이어트 콜라도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 콜라가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5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 콜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색이 변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첨가해요.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에 30에서 40%만 흡수하도록 조절이 돼요. 그런데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무려 90%가 흡수합니다. 같은 인이라도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건 신장에 훨씬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설탕 없는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지 않냐고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하루 2잔 이상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을 건드리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거든요.
건강을 위해 마시는 제로 음료가 신장을 망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탄산음료가 당기실 때는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실 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부담은 없으면서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4위입니다. 설탕이에요.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근데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알고 나면 정말 무서워요. 설탕이 들어오면 간이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특히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안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 문제예요. 간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불리는 ATP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그런데 ATP가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날카로운 결정체가 신장 안을 긁고 다니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죠.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고기를 먹지 않아도 설탕만으로도 요산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신장을 망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요. 바로 당뇨입니다. 성인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인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올라왔어요. 투석 환자 2명 중 1명이 당뇨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혈액 속에 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달콤하게 당기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한국 음식에서 설탕을 완전히 빼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려 하시기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요리하실 때 설탕 대신 사과즙 내서 넣어보시는 것. 단맛은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거든요. 또 설탕으로 맛을 내던 자리에서 소금을 살짝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금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끌어올려줘서 설탕 없어도 음식에 훨씬 깊은 맛이 납니다. 자, 3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알코올이에요. 술은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다들 아세요. 그런데 술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워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탈수가 시작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걸러낼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더 무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신장에서 요산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수까지 겹치면 혈액이 더 진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더 높아지고요. 특히 맥주는 효모에서 나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직접 요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맥주 드시는 분들 중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든 것 같지만 그 순간 신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눌린 쪽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파괴되면서 독소가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황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요. 이 독소를 신장이 한꺼번에 다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급성 신부전은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술 한 잔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물을 한 잔씩 번갈아 드셔보세요. 탈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술을 드셨을 때는 절대 한쪽으로 뻗어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신장을 지키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위입니다. 햄, 베이컨, 소세지, 어묵, 육포. 우리 밥상에 정말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2위나 돼요? 네, 2위입니다. 이유를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는 딱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인산염 첨가물, 그리고 질산염이에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트륨인데요. 스팸 한 캔에 나트륨이 무려 4000mg이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고량이 2000mg인데요. 스팸 한 캔만으로 그 2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인산염 첨가물인데요. 가공육에는 맛과 식감을 살리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넣거든요. 이 인공 인산염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져요. 90%라고 말씀드렸죠.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산염이에요. 가공육의 색을 이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신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터를 만듭니다. 스팸, 어묵, 소세지, 반찬으로 술안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시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이라도 매일 드시면 신장 입장에서는 세 방향에서 매일 공격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공육 대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가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어묵 대신 직접 만든 생선전도 좋은 대안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한두 번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상당 부분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은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1위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바로 발효 영양식품들이에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자반생선,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 된장이 왜요? 된장은 몸에 좋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된장 자체의 발효 성분은 분명히 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 평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136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권고량으로 정해놓은 게 2000mg인데 그것의 무려 1.6배를 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트륨이 신장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더 마시게 돼요. 체내에 소금과 물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게 수십 년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굳어가고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쌓이느냐예요. 젓갈 한 스푼,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 나트륨 권고량의 절반이 넘어버려요. 거기다 김치에, 국에, 반찬에 한 끼만 드셔도 이미 하루 기준량을 훌쩍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된장찌개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남기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실 때는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맛을 보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 다시마 멸치 육수 대신에 무나 양파 육수를 써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깊은 맛은 충분히 나면서 신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자,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신장을 망치는 음식들 쭉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설마 이게? 라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음식 7위는 뭐였을까요? 상단에 있는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음식들을 당장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10위부터 1위까지 제가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씩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10년 뒤에 내 신장을 지켜줍니다. 신장을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기간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장은 절반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챙기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